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 기사가 하나 실려가지고 기사 이야기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매일경제에서 3월 18일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10억으로 온 서울 중심지 꿈도 못 꾸는데 도쿄에선 주거용 맨션까지 살 수 있어. 기사 원문을 한번 매일경제에 들어가셔서 봐주시길 추천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터뷰가 한 줄 정도 실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국내 자산가들이 최근 일본 등 해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다. 그리고 특히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이 큰 요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요. 특히나 이런 은행들의 각 투자센터 팀장님들이 사람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출 금리도 많이 저렴해졌고 특히나 맨션의 가격이 서울 아파트에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한 느낌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같이 이야기를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하고도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이제 주목했던 특징은 요거였거든요. 일본 부동산 투자의 장점으로는 안정성이 꼽힌다. 최근 2, 3년간 집값이 늘 온탕을 오가며 부동산 정책도 시시각각 변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부동산 정책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거의 없고 예측 가능하다.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습니다. 저자 노윤정 백승 대표 접니다. 일본은 부동산 제도가 갑자기 뒤바뀌는 일이 없고 세금과 관련해서도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중과세를 적용하는 등의 불합리한 규정이 없다.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담보된 가운데 자산 가치가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일본 부동산이 지난해부터 자산가들의 투자 문의가 늘고 있다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썼는데요. 제가 일본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같이 진행을 했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은행의 센터 팀장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저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대출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금 규제 같은 게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로 특히 일본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게 하는 요인은 맞았는데 지난 투자를 2019년부터 5년이 넘었죠.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그런 것들도 정말 좋았지만 가장 좋았던 점은 저는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진짜 변동과 리스크에 정말 학을 때는 부동산 투자자로서 일본에서의 이런 안정적인 부동산 투자의 모든 흐름이 정말로 투자자에게 있어서 정말 큰 매력이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2, 3년간 냉탕과 옹탕을 오간 부동산 그런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본이라고 해서 그 사이클이 왜 없을까요? 있을 수 있죠. 지금 일본이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올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코로나 시절에 확대되었던 모든 유동성이 확 축소되고 거품이라는 것이 확 줄어들고 이런 시점에서 일본은 여전히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있던 그 시점에서 일본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는 그 모습이 물론 이 우상향이라는 거는 2013년부터 정확히 표현하자면 한 2017년 8년부터의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우상향되었던 이 그래프를 좀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고 금리 인상이 되면서 무엇보다 N 환율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고 여기서 조정이라고 하면 정상화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이 그 사이클에 있어서는 조심스러운 시점은 맞거든요. 그렇지만 이 사이클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서도 그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대응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당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정확히 저점에 들어가서 고점에 팔아야지 고점에는 팔고 나는 저점까지 기다려야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대신 사이클이 움직인다는 거를 아는 우리 투자자들은 대응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응을 할 때 한국에서 느꼈던 대응의 상황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이거를 말을 좀 어렵게 풀어서 그렇지 쉽게 얘기하자면 세금제도 갑자기 휙휙 바뀌어요. 뭐 중과세 유예 같은 것도 한시적으로 5월까지는 해줄게. 그 다음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투자자들은. 그리고 취득세도 여기까지는 원래 몇 %였어. 그런데 중과세로 12%씩 내. 그랬다가 아니야 이제는 안 할래.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정책의 변화가 우리를 정말 대응하기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제가 감히 판단은 못하지만 이것이 정말 힘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을 지난 한 5년 넘게 겪어보니 일본은 부동산 정책이 변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는 무언가를 변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 되게 좀 답답한 사람들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죠. 너무 그대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제도 면에서. 그런 것들은 정말로 변동성을 싫어하는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세금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여기 이제 댓글을 좀 이따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보유세 얘기를 좀 하거든요. 말은 보유세지만 결국은 재산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본은 고정자산세 얘기를 하는 것인데 재산세율이 높습니다. 일본 한국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1점니까. 그럼 그 세율만 봐서는 굉장히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가 일본에서 고정자산세 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속을 들여다보면 과세 표준이 좀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공시지가에서 재산세율을 매겨서 재산세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가주택은 종부세까지 더해지게 되는데 일본은 일단 종부세라는 그런 세금 제도가 없고요. 고정자산세를 만약에 평가를 할 때 일단에서 고정자산세 평가액이라는 또 다른 공시지가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아무도 하지 않죠. 공시지가보다 저렴합니다. 매매가액, 우리도 공시지가가 매매가액보다 좀 적죠. 뭐 현실화가 많이 됐다고는 하지만 적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적은 고정자산세 평가액을 그걸로 세율을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실제로 한국에서도 투자하고 일본에서도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재산세를 한번 비교해보면 그럼 정말 체감상 그렇게 몇 배 차이가 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가주택으로 가면 조금 내용이 달라지긴 해요. 일본의 고가주택 하면 뭐 타워맨션이나 고가맨션 될 텐데 거기는 비싸요. 거기 재산세 비쌉니다. 대신 거긴 종부세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종부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제도가 세율이 절대 적진 않아요. 그 1.4%도 높고 뭐 이제 증여 상속까지 가면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증여 상속도 뭐 55%까지 하는 최고 세율 자체는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그 세금을 걷어들일 때 정말로 저는 합리적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저는 제 체감상 그러합니다.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뭐 거주하는 주택인 같은 경우에는 뭐 감면을 해준다. 내가 사업하고 있는 그런 빌딩의 경우에는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저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투자자로서요. 제가 일본을 좋아하긴 하지만 뭐 일본 무조건 사랑해 이게 아니라 투자하면서 내 돈 가져가는데 일본에서 내 주머니에서 돈 많이 빠져나가면 제가 좋을까요? 아무리 제가 일본을 좋아해도 그건 싫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으로서 무엇보다 일본에서는 그런 세금제도 적어도 불합리하고 막 중과세 이런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저는 정말로 투자자에 있어서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뭐 아까 얘기했던 저금리, 엔저, 뭐 관리회사, 아웃소싱이 아주 잘 되어 있다는 점,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특히나 저는 안정성을 좀 강조를 했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기자님께서 안정성의 이야기를 같이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공유하고 싶었고요. 리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한번 따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사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런데 세금 얘기를 했으니까 조금 더 여기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금을 여기 보시면 중과세는 없지만 단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부담은 좀 큰 편이다. 개인 투자자는 5년 이하의 보유 후 매각 시 단기 양도소득에 대해 40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건 그러니까 여기는 중과세 같은 건 없어요. 대신 5년 이내의 단기 차익에 대해서는 무조건 40%, 40점 몇 %, 이런데 이제 약 40%, 5년이 지나면 그 절반으로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면 다른 주택 있으면 중과되고 그러나요?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이 5년을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세금이 40% 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현재 법인을 세워 투자하는 사례가 좀 많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되니까 뭐 세금이 부담이 줄어들 수는 있대. 법인세를 내면 되는 거니까 법인세는 약 3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 저렴해, 아이 세금 부담이 없어, 막 조세 해분이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저 댓글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예쁜 말만 써주십시오. 상처받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뜬금없죠? 오겠습니다. 도쿄가 워낙 넓어서 우리로 치면 경기도 이천쯤에 있는 도쿄네 집도 얘기하는 듯하구만. 중심가는 비싸다. 뭐 이게 꼭 뭐 2천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심가는 비쌉니다. 뭐 여기는 뭐랄까요? 뭐 10억 엔대 매물, 그러니까 10억 엔대 펜션 이런 게 우리나라 와, 야 10억 찍었대, 120억 찍었대 막 기사 뜨고 하잖아요. 거기는 뭐 기사 뜰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게 많거든요. 뭐 200억 엔도 있는데, 그죠? 이거는 맞는 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죠. 언제까지 오르나 보자. 상투 잡은 사람 골로 간다. 사이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이클의 지표를 바라볼 때 그 선이 좀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좀 순화해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주택 보유세가 커서 부동산 안 오르면 그냥 월세 살아야 돼.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아까 보유세 이야기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합리적으로 좀 책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 없다. 이거는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한국 정말 살기 좋은 나라죠. 세금과 유지비 감당이 되면 하시던가. 여기서 유지비 얘기를 좀 잘해주신 것 같은데 일본 부동산은 이제 유지를 할 때 우리나라 부동산보다는 조금 돈이 더 드는 느낌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런 관리회사라는 제도가 또 있기 때문에 관리회사한테도 이제 수수료를 좀 나누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일본은 유지보수? 그러니까 건물 관리에 대한 것이 좀 철저해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심한 나라니까 이제 정기적인 수선이나 수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 그럴 때는 좀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타워맨션 같은 경우에도 관리비나 우리나라의 장기수선 충당금 같은 그런 것들이 금액이 꽤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 말씀하신 대로 감당을 좀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거나 아니면 오를 거라는 것에 베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댓글이죠. 개인 일본의 경우 몇 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들에게만 구매 가능 조건이 있지 않나요?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건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시작부터 다른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개인 신분으로 일본에서 부동산 사는 거 영주권 없으면 못 삽니다. 맞고요. 그런데 해외에서 산다고 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대출 못 받지만. 근데 대출을 받으려면 법인을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제 영상들 조금 들어보신 분들은 내용 좀 아실 것 같아서 이거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댓글이 있었는데 없어졌나? 지진 얘기하면 지진 나면은 뭐 맨션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많이 오해고요. 사실 지진이 나면 그 지진을 견딜 수 있는 내진 설계가 좀 잘 되어 있는 건물이 많고 특히 여기서 말한 집중하는 그런 맨션들은 더더욱 내진 설계가 정말 빵빵히 되어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거기는 강도 6에서 7을 대비하는 내진 설계를 했지만 만약 진짜 강도 여기서 막 썼듯이 막 강도 막 8, 9 오고 그러면 진짜 그런 건물의 위험성이 없지는 않겠죠. 그런 거는 이제 예측 불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진은 확실히 리스크는 맞습니다. 그래서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집 또는 맨션 건물을 사야 된다고 수차례 얘기한 바 있고요. 지진이 왔다고 무조건 건물이 다 무너진다 이렇게 바라봐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일본으로 이민 갈 수 있을까 있는데 이제 일본 부동산 투자 상담 오시는 분들을 보면 한 3분의 1은 요 이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일본 이주를 하기 위한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경영관리 비자에 대해서 내용을 조금 유튜브로 찍어놓은 것이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비자의 요건이 맞는 경우에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부동산이라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또 잘못된 정보도 많고 이렇게 아까 전에 읽어봤듯이 되게 귀중한 정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제 경험을 토대로 내용을 한번 넣어봤고요. 저는 항상 일본 부동산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요. 목적을 명확히 해라. 여기서도 보면 자산가들이 어떤 이유로 투자를 한다. 나의 목표는 이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밑에도 막 있어요. 막 서울도 뭐 서울도 힘든데 뭐 어떻게 뭐 하냐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쉬운 긴 말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분명히 좀 올바른 방법들 그리고 내가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일본 부동산 투자에 임한다면 저는 정말 일본 부동산처럼 안정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안전자산이라고 평가받는 엔화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자산가들 또는 이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정말 훌륭한 대체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이렇게 이제는 조금씩이라도 열심히 유튜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거는 어쨌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예쁜 말, 고운 말, 저도 예쁜 말 많이 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